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뭔가 종교적인 경험, 영성적인 경험. 그러니까 그거는 절망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거는 신앙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A 단계라는 게, AA 그룹의 12단계라는 게 결국은 교회 지하실에서 생긴 모임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 그러면 많은 알코올릭스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얘기를 안 하고 시작할 때 higher power, 크신 힘, 크신 힘을 우리가 가드라고 이름을 붙이자 하고 처음에는 higher power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문장부터 그 가드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 신이 이렇게 하면서 12단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선생님들도 책에서 보신 것처럼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끊으려면 끊어. 나는 3년도 끊어. 나는 5년도 끊어. 이게 아니라 3년도 끊지만 나는 그게 끊은 게 아니라 재발을 하는 거잖아요. 아, 실수로 한 잔 마셨어요. 우리 책에 실수로 한 잔 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술을 한 번 더 마신 거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라고 레코니션, 자기 정의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뭔가가 내가 구멍이 뚫렸을 때 아닌 척 하려니까 헛된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구멍이 뚫렸어. 그래서 지금 힘들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그거를 직면하고 머무르는 경험, 그게 수용이잖아요. 그거를 수용할 때 비로소 변형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수용 전념 아니면 변증법적 치료잖아요. 마치 우리가 수용하면 포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수용함으로써 거기서 변형이 일어나는 거, 그게 변증법적 치료잖아요. 그런 역설적인 거. 그래서 선생님들 페이지 어디에 나오죠? 거기 12단계 쭉 읽으시면 첫 번째,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하며 스스로 생활을 처지할 수 없다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거를 시인한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라는 거를 표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애착 외상이라는 것이 주 양육자 카구의 관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 내가 술 찾아, 내가 담배 찾아, 내가 성식장애로 나를 통제하려는 어떤 그런 강박적인 행동들, 결국 그것들이 내 구멍이 뚫린 엄마 찾아 산말리였구나. 결국은 그것들이 나를 잡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도와주세요가 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도와달라는 것도 여기가 몇 번에 나오죠. 12단계 중에서. 근데 이제 비빌 언덕이 없었던 사람, 어딘가에 비벼서 내가 안겨서 의존이 충족되는 대상이 없는 사람들은 유사 독립성을 나타내죠. 나는 혼자 할 수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인 것 같이 보여. 그래서 뭐든지 혼자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누군가한테 기대본 의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유사 독립이에요. 진짜 자율성과 독립이 아니라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진짜 독립이 아니라 독립이 없기 때문에 독립할 수밖에 없는 의존이 충족 안 된 유사 독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못 받아요. 도와주세요 소리를 못 해. 없어 보이니까. 근데 도움을 받은 사람은 필요할 때 이거 좀 도와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해요. 그리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당당하게 도와줘. 근데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래? 그거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못하는 거는. 왜냐하면 의존이 충족된 비빌언덕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의 뚫린 거를 알고 도움을 받는 거 이런 게 중요하겠죠. 네. 그 선생님이 지금 그 공허함, 텅 빈 동굴 그것을 부인하면서 술이든 약이든 담배든으로 메꿔 넣어봤자 구멍만 더 커지고 이제 악순환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텅 빈 구멍에 대한 알아차림, 마인드풀리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함 이런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마인드풀리스 책 중에서 좀 쉬우면서 사례도 많으면서 잘 설명해 놓은 책이
마음속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학지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게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예가 나오냐면, 말하자면, 뭐, 루미 시인이 쓴 그, 여인숙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인숙이라는 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자세하게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뭐, 뭐, 슬픔이 찾아왔다? 뭐, 그 여인숙에 찾아왔으면 잘 대접해서 보내야 된다? 뭐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공허함, 우울, 불안, 얘네들이 찾아왔을 때 나는 여인숙이잖아? 잘 쉬다 가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수용을 하고 잘 쉬다 가라고 잘 보내주고 요런 과정들. 요게 이제 수용이고 알아차림이고 이제 우리는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정서에 대해서 지금 정서 조절이 안 되고 멘탈라이제이션은 정서를 읽어주는 애착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슬픈지 억울한지 뭐 이런 걸 모르고 전부 다 그런 것들이 불편하면 분노로만 표현되잖아요. 파생적인 감정으로만 표현되죠. 분노로만 표현되고 폭력적으로만 되는 거지. 그 안에 프리즘처럼 있는 디테일한 정서를 우리가 못 알아차리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알아차려 주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기하고 자꾸 조잘조잘하는 것처럼 자기하고 조잘조잘하는 거 그냥 아이고 슬펐구나, 아이고 좋았구나, 아이고 억울했구나 이런 정서를 자꾸만 헤아려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냥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상류사회라는 드라마의 짤을 보는데 너무나 인상적인 그 대사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 하다가, 마음이 능력이야, 이래. 마음이 실력이야, 이래. 그러니까 우리 정서를 어떻게 잘 알아주느냐. 그게 결국은 능력이고 실력이다. 이게 딱 애착 용어인 것 같아요. 지금 그 공부하는 거잖아요. 정서를 알아주고, 정서를 담아주고, 정서에 반응해주고, 정서를 수용해주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멘탈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알아차림과 마인드풀리스. 그게 이제 애착에 대한, 어, 치료.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우리 원래 첫 번에 교과서로 돌아가면 이 병리들 아까 이제 뭐 우울과 불안 뭐 공황장애 뭐 이게 쭉 원에 밖에 있으면 가운데 딱 있는 게 뭐냐면 애착 외상. 결과적으로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질병, 어떤 뭐랄까, 장애의 범주 안에 넣는다는 것보다 더 크게 애착 외상의 개념으로 보면서 장애 중심을 외면하고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만 보다 더 인간적인 접근이 되겠죠. 애착 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선생님 누군가가 페이퍼에다 쓴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를 보는 눈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 음, 낙인 찍거나 좀 비하하거나 혐오스럽게 본 것보다는, 아, 저렇게 구멍 뚫린 것들을 메우려는 절박한 헛된 시도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썼죠. 어느 목사님의 중독 회복의 기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한 번에 눈이 번쩍 뜨이려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드 워크 미러클 엄청난 고통스러운 작업이 이루어내는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이라는 게 그냥 마술 방망이처럼 쫙 뜨는 기적이 아니라 이 중독 회복도 그렇고 우리가 심리 치료도 그렇고 뭐 상담의 여정도 그렇고 뭔가 누군가가 매뉴얼을 주면은 내 관점이 싹 변해서 다음부터 내가 이런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드 워크 미러클 엄청나게 힘든 작업을 그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날 보니 회복되어 있었더라. 그거 기적이죠, 그게. 엄청난 작업을 아주 힘든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생겨나는 미러클인 거죠. 이렇게 미러클이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마법 지팡이처럼 탁 생기는 게 아니라
몇 년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돌아가고 제자리인 것 같으면서도 꾸준히 해낼 때 결국은 아, 돌아보니 이미 나와 있네. 나는 여기서 막막한 마지막 출구 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드워크 미러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했더니 이미 나는 출구 밖으로 나왔네. 이런 것들이 상담의 과정이기도 하고 이런 중독 회복의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은 딱 찌부러들었다가 튀어나와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찌부러들어도 또 튀고 또 찌부러들고 또 튀고 끊임없이 찌부러들고 튀고 작심삼일했다가 또 튀고 이게 회복 탄력성이죠. 끊임없이 오뚜기처럼 튀는 거. 회복 탄력성. 저기 회복 탄력성이 뭔가 미러클처럼 at once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공존 병리가 뭐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공존 병리.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인데 보니까 그 밑에 우울도 있고 그 밑에 강박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섞여 있다. 병리가 공존하고 있다. 이게 공존 병리예요. 음. 물질 남용할 때 물질이 약물인가요? 뭔가요? 물질, 서브스턴스. 그게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의약용품을 남용하는 거든 하여튼 물질, 서브스턴스. 어떤 물질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게 다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AA의 의미는 거기 선생님들 책에 어딘가 표가 나와 있죠? AA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 거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모르시는 거는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축과 2축 얘기가 나왔잖아요. 1축, 2축의 얘기는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DSM-4까지는 5축 진단으로 했었잖아요. 병리 공부하신 분은 이제 우리가 DSM이 5까지 나와 있잖아요. 근데 DSM-4까지는 이 액세스 축진단이 있었어요. 축 1은 뭐냐면 임상적 장애. 선생님들이 병리에서 배우는 그 진단명들이 있잖아요. 주요 우울장애, 주요 우울장애, 불안장애, 광장공포증, 무슨 증 해갖고 여러분들이 병리에서 배우는 진단명에 속하는 사이코틱한 문제가 되는 게 축 1이에요. 근데 축 2는 뭐냐면, 축 2는, 이제, 만약에 축 1은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가 낫기도 하고, 무슨 병에 걸렸다가 낫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명에 들어가는 건 축이 1에 들어가는 거고, 어떤 스테이트는 바뀌잖아. 내가 이런 스테이트였다가 이런 스테이트였다가 이렇게 스테이트는 바뀌니까 병명에 들어가는 엑시스 축 1에는 바뀔 수가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완치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근데 엑시스 2는 그 사람의 방어 기제나 성격 장애. 성격 장애라는 건 성격이잖아요. 그 사람의 특성이잖아. 특성은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엑시스 2에는 인격 장애, 지능, 방어 기제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엑시스 3는 3번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 그런데 우울한 게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뭐 무슨 증 아니면 뭐 내가 암에 걸렸고 내가 뭐 지금 대장암이고 등등 신체적인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경우 내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엑시스 3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세 번째는 신체적인 거, 네 번째는 사회적인 환경, 내가 주어진 사회적인 환경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을 사별했다든가 뭐 이혼했다든가 또 승진도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이거든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뭐 등등 승진을 했다든가 뭐
이사도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이사를 한다든가, 뭐 등등 이런 정신사회적 상태, 환경, 이거를 엑시스 4에다 적어요. O는 가프라고 얘기하면, 이제, 제너럴, 일반적인, 어세스먼트 오브 펑셔닝. 그러니까, 기능 정도를 평가하는 건데,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금 나한테 상담을 왔어요. 근데 아까 하이 바텀, 로우 바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치료한다고 그럴 때 치료 목표가 기준이 다 똑같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능 수준이 한 50 정도였어. 평소에 50 정도였는데 지금은 스트레스풀 해갖고 굉장히 힘들어. 그럼 우리가 도와줘봤자 50까지밖에 못 도와주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기능 수준이 90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면 우리가 90까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능 평가 점수를 요 표를 갖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40점 이하 정도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40점 이하라는 거는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40점, 31점에서 40점 여기를 한번 보세요. 현실 검증력, 의사소통에서 장애, 말이 비논리적, 모호, 부적절, 일이나 학교, 가족관계 판단, 사고 정서 등 여러 방면에서 주요 손상. 예를 들면 상담 신청서를 쓰면은 가족관계를 쓰세요. 그러면 우리 가족을 쓰잖아요. 엄마, 아버지, 나, 오빠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김 씨라 봐요. 김 씨인데 오빠 쓰고 임 씨를 썼어요. 그래서 이 오빠가 누구야? 그랬더니 사촌 오빠래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없고 자기가 김 씨인데 또 임 씨가 거기다가 써 있어. 그리고 아빠 이름 대신에 뭐 그렇게 이상하게 써서 왜 아빠하고 성이 달라? 그랬더니 큰아빠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뭘 물어보면 예를 들면 어 대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다. 이제 무슨 돈이 없어서 못 간다. 그래서, 경제적인 거는 어떻게 생활을 해?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쓰면 엄마가 카드로 결제해요. 이래. 그러니까 전혀 현실감이 없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한 40점 이하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40점 이하로 보면은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진단을 잘 못할 경우에는 마치 굉장한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 줄 알아요. 상담을 하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수준 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뭐예요? 아까 같이 임상적인 진단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정신과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상담이 메인이 될 사람인지를 먼저 하는데 그거를 평가할 때 이런 일반적인 General Assessment of Functioning, GAF, 일반적인 기능 평가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비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그거는 상담사 좌절밖에 안 생겨요. 이건 마찬가지도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아이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애썼는데 애 안 쓴 엄마보다 우리 아이가 더 못되니까 나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쓴 비례대로 애가 잘 되면 우리 누구나 애쓰죠. 근데 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능이 80 맺히고 뭐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소통이 안 되니까 학교 가기도 싫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 평가를 제대로 안 하면 엄마들도 화만 나.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제대로 된 기대를 해야지 필요 이상의 정서적인 낭비를 안 하고 아이에게 지나친 침범을 안 하고 나도 너무나 힘들어지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런 평가들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모르면 요새는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오죠? 예. 뭐 검색하면 다 나와요. 표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 점, 이런 애는 몇 점쯤 될까? 나는 몇 점쯤 될까?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찾아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전문가예요. 달달달달 여기 다 안 외워도 돼. 우리가 어떤 정신병리 공부할 때는 달달달달 외워서 1, 2, 3, 4 뭐 몇 개, 몇 주 막 외워야 되는 줄 아는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우울인 것 같아. 라고 내가 이렇게 뒤져보면서, 맞네, 우울. 이렇게 전문가적 촉이 생겨서 뒤져볼 수 있으면 전문가예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막 여기다 달달달달 외워야 돼. 외우는 위주로 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고 의심이 가면 찾아볼 수 있는 거. 찾아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 응. 그래서 지금 그 구멍 뚫린 거를 부인을 안 하고 부인을 안 하고 혼돈에 맞서는 일순간의 머무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드링킹 책에 보면은 어 그냥 일순간의 머무름이에요. 다시는 술 마시지 말자가 아니라 오늘은 마시지 말자. 그냥 혼돈에 머무르는 일순간. 이 드링킹에 나오는 조금 우리가 지금 그 애착의 외상과 허기진 갈구, 허기진 결핍이 얼마나 탐욕적으로 뭐를 막 빨아들이는지, 마치 진공청소기가 모든 거를 빨아들이듯이 이 허기진 공동, 이 구멍이 엄청난 걸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 여기 쓴 것들을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AA가 주는 답은 단순하고 복합적이다. 그냥 해, 그냥. 딱 오늘 하루. 딱 하루만 연습해. 그리고 여기 나왔군요. 도움을 요청해. 도움을 요청 안 하고 혼자 굴을 파고 있었기 때문에 아픈 거고, 혼자 굴을 파고 있었기 때문에 헛된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움을 요청해. 공황감, 갑갑함, 우울, 불편함, 그냥 견뎌. 마침내 고통이 그러면 누그러질 것이다. 진실로 고통은 누그러진다. 그냥 견뎌. 그냥 해. 답답함, 고통, 그냥 머물러. 그 순간, 혼돈의 순간에 머물러. 일순간에 머물러. 이제 요런 얘기예요, 지금 A에서. 어, 그냥 꼭 오늘 꼭 하루. 그냥 오늘 하루. 딱 오늘만. 요 얘기를 지금 계속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요 순간만. 지금만. 음. 어, AA는 매일같이 마시는 희망의 술이었다. 이제는 그렇게 나의 갑옷, 나의 구멍을 메꿔주던 술이, 그 희망의 술이 이제 AA가 돼버린 거야. 그 모임이 나의 위로가 됐어. 술 대신에. 그 친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너무 엄청난 억울함이라든가 조금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들어와서 누군가와 조잘 될 수 있으면 그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많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애착 외상을 입은 사람들은 누군가랑 조잘 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혼자 삭혀야 되기 때문에 술 마셔. 혼자 삭혀야 되기 때문에 담배 펴. 혼자 삭혀야 되기 때문에 쇼핑하러 다녀. 막 등등등. 혼자 삭혀야 되기 때문에 섭식장애가 오기도 해. 뭐 이런 건데, 일단 무슨 일을 당하고 집에 들어오면 누군가와 조잘할 대상이 있으면 이게 완화가 된다는 거죠. 이 긴장이. 그러니까는 함께하는 누군가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는 개닭 보듯이 살았다. 정서적인 이혼 상태다. 누구누구 그거가 너무 이상하다. 그냥 여기서 뭐라 그러면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듣거나 말거나 조절조절해. 그러니까 제가 미쳤나 하다가 듣죠. 그러면 하는 거는 내 역할이고 듣거나 말거나는 대개사정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해. 그러면 어느 날 쟤 왜 저렇게 조잘거려? 그러다가 그게 안 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내재화되죠. 변형계가 공명을 하잖아요. 자기도 밖에 나갔다 힘들면 들어와서 조잘거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하드워크 미러클이라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쌓여서 몇 년이 지나면 우리 관계가 개닭 보던 단계가 아니네. 나도 모르게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 있어요. 네, 누가 시작해? 이런 공부 한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조잘거려. 듣거나 말거나. 그럼 나는 일단 조잘거렸으니까 나는 완화가 되잖아요. 듣거나 말거나 나는 누군가한테 얘기했어. 근데 저 사람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었어. 처음엔 아우 시끄러. 아유 난 관심 없어. 막 그러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여기 뭐라 그래서 해 오늘 해. 딱 오늘만 해. 딱 오늘 말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게 하드워크 미러클이 되는 거예요. 딱 오늘만, 딱 지금만, 한 번만. 그게 결국은 희망의 술이 되는 거고, 결국은 나쁜 감정의 반대편, 나쁜 감정의 반대편으로 가는 거는 부인, 디나이얼이 아니라 정면 돌파. 여기서 이렇게, 여기 너무 좋은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실화 베이스트 자서전적 글이거든요. 근데 거기 그런 얘기를 해요. 중독자들에게 충분히라는 단어는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파. 너무나 결핍돼 있어. 너무나 엄마 찾아 산말이야. 그래서 먹어도 더 먹어야 돼. 채워지지가 않아. 충분히라는 단어가 없어.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탐욕의 병이다. 허기, 집착, 불안, 끝없는 결핍감. 이렇게 말해요. 강렬한 결핍감. 그래서 야, 굳은 의지만 있으면 그걸 왜 못 고쳐? 너 죽어가는 것보다 낫잖아. 끊어봐.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죠. 내담자들한테도 잘 얘기하지만 막 설사가 나오는데 의지를 갖고 참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외상의 기억. 이게 지금 애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지금 애착 관계가 아주 영아기, 유아기, 걸음마기를 거쳐서 내 몸에 배어 있는 기억인데, 몸이 기억하는 기억인데, 여기서 기억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생물과 같은 생명체야, 기억이. 그래서 어디로 붙어 있을까 돌아다니다가 어디 돌아다닐 데가 없으면 어딘 구석에 낑겨 있다가 불현듯 아니면 꿈속에서 아니면 뭔가가 뭐 냄새가 자극하던 소리가 자극하던 음악이 자극하던 뭔가가 클릭이 됐을 때 확 튀어나온 플래시백이 된다. 기억이. 그래서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 안에서 어딘가 낑겨 있던 기억이 튀어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격렬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런 힘든 거를 하는 거를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반항아가 튀어나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방정식을 얘기했지만 너무 억제돼 있어. 너무 위축돼 있어. 플러스 술, 해방감, 너무 불편해. 나는 사람들하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해. 플러스 술, 편안함, 너무 고통스러워. 나 너무 힘들어. 나 기억하고 싶지 않아. 플러스 술, 망각? 이런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갑옷을 자꾸 입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 너무 축 늘어졌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꼼짝도 하고 싶지 않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이 수동성, 자기 혐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혼을 좀먹고 성실성과 긍지를 부식한다.
그 수동성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약물 중독, 무슨 여러 가지 중독들만큼이나 유혹적이다. 그만큼 수동성 자체도 중독성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늘어지고 막 이러는 것 자체가 어, 중독성이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내가 갑옷을 입고 뭔가 편안한데 내가 머무르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사실은 알코올이 내가 편안하게 머무르는 것 같은데 사실 나만의 은밀한 공간 속에서 딱 처박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상호주체성에서 얘기할 때 어떤 병리 현상을 얘기할 때 성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상호주체성에서는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를 상호가 만들어가고 아까도 여기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나는 너의 지지자다 이러면서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성체 안에 은밀한 곳에 갇히잖아요. 그걸 병리라 그래요. 그 은신처 이런 것들이 병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거는 나를 은신처에 가서 마치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병리적인 현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은신처, 성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알코올이 우리한테 부여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구석, 환상이 기거하는 자리, 현실이 기거하지 않고 나의 쪼그라진 나가 뭐 당당한 나, 갑자기 술만 먹으면 뭐 등등 이렇게 은신처 속에 나를 갖다 놓는 거.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술을 안 먹으면 마치 누군가와 세상과 나 이런 애착, 접근성, 가용성 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데 술을 먹는 순간 다리가 생겨. 다리가 생겨갖고 그게 가능해져. 그러니까 마치 애착이 가능해진 것 같은 착각. 그 착각 속에서 점점 성체 속에 갇혀버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술은 내가 내 내적인 인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출구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입구를 가로막는 성체를 이루는 요새를 만드는 완전히 허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음. 그래서 좌절, 수치, 두려움, 자기 혐오, 자기 비하, 플러스 술, 해방감. 음. 여기서도 뭐라 그랬냐면 술이라는 거나 뭐 약이라든가 뭐 그 외 여러 가지 중독적인 것들을 마치 외부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인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순간적인 머무름.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일순간의 머무름. 일순간, 일순간, 일순간의 하드워크 미러클. 일순간의 머무름을 통해서 내 앞에 닥친 과제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허무하고,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두려워도 그냥 일순간의 머무름의 축적. 하나하나 해내는 과정. 그게 정면 돌파라는 거죠. 술이나 여러 가지로 우회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하라. 술이라는 값업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갑옷은 모든 감정을 차단하고 모든 관계를 차단하는 감옥이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애착 대상, 친밀감, 이런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술을 끊는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근데 일순간의 머무름, 그것이 정서적 근육의 PT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일순간의 머무름. 일순간 그냥 우울해 견뎌. 불안해 견뎌. 일순간의 머무름. 알아차림 마인드풀리스. 그렇게 할 때 정서적인 근육이 강화되는 PT다. 말하자면. 네. 이렇게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과 애착
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돼서 한번 알아봤어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애착 공부할 때는 내담자가 다 애착 이론으로 보이고, 자기 심리학 공부할 때는 내담자가 또 자기 심리학으로 보이고, 막 그러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통합적인 내담자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공부를 하면서. 음. 네, 전반부에 대한 토론도 괜찮고, 교과서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 좀 나눠볼까요? 저는 가용성, 접근성에 대해서 짧게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엄마 지갑에 가져가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그건 접근성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짧게 이해는 됐는데요. 뒷부분에 또 한 번 교수님께서 그 중독자들이 이 가용성과 접근성에 대한 것이 접근이 잘못되어서 뭐 이게 조금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접근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접촉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애착 대상가, 그러니까 엄마라는 사람은 우리가 available 하다 그랬잖아요. 너 몇 날 며칠 만날 수 있어? available. 나 괜찮아. 할 수 있어. 만날 수 있어. 가능해. available 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청년 남녀가 만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교회를 간다든가 뭐 어디를 간다든가 뭐 동아리를 한다든가 뭐 이래서 접근성이 있어야 뭐 썸을 타던 사귀던 어떻게 접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용성, 접근성. 그러니까 엄마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엄마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엄마한테 가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접근성과 가용성이 애착에서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 있을 때 애착 외상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사 독립과 유사독립. 이게 연관되어서 이런 가용성 접근성이 충분하게 되지 않고 결핍될수록 유사 독립될 가능성도 크고 그러면 그런 어떤 내담자나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안정애착 대상이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빙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용성 접근성이 없으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빌 언덕이잖아요. 어디 가서 부비거나 내가 힘들 때 아팠어 넘어졌어 뭐 이럴 때 엄마가 그래 아팠어 아이고 호해줄게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접근성 가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도 비빌 언덕도 없고 슬퍼도 말할 데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혼자 삭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혼자 해야 되니까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막 혼자 하니까 쟤는 굉장히 독립적이야. 이러는데 이런 거 없이 비빌 언덕 없어서 할 수 없이 혼자 하는 거, 누구한테 도움도 못 청한 거, 그런 거는 인디펜던스가 아니라 가짜, 수동, 유사 독립,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유사 독립. 겉보기에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혼자 다 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구멍이 뻥 뚫린 도움도 못 청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혼자 고립된 유사 독립 이런 게 없을 때 가용성 접근성이 없을 때 네. 질문도 좋고 피드백도 좋고 나눠주세요. 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중독의 원인 중에서 어쨌든 애착 손상이 좀 차지하는 비율이 100%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러면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건지 비율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가 하나는 궁금하고 네,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AA라는 그런 기관이 현재 이제 한국에서도 도입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것도 네, 궁금합니다. 네. 어, 애착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는 이 저자는 애착의 관점에서 중독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애착이라는 게 말하자면 관계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가용하고 누군가가 접근성이 가능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런 대외적인 거 말고 우리가 아까 한 사람 심리학, 두 사람 심리학, 상호 주체성 이렇게 공부한 것처럼 이 한 사람 심리학 안에 까다로운 기질 뭐 등등 타고난 취약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타고난 취약성이라는 거를 중점을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애착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번역하신 분, 이 중독에 대한 번역하신 분이 이쪽으로 다 시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소개를 보니까.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룹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AA 그룹은 전 세계에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설치해 보시면 곳곳에서 열려요. 그래서 음. 열리고 있는데 제가 중독센터에서 일할 때 AA 그룹은 약간 지원그룹 형태잖아요. 근데 우리가 프로세스를 서포티브 해야 되기 하는. 때문에 예, 프로세스 그룹은 또 따로 해야 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또 따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AA 그룹에서 그 정서적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평생을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좀 선생님의 중독성에 대해서 알아차렸다, 이런 걸 조금 더 나눠주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상담 공부를 시작한 건 한 2005년서부터인데 저는 그렇게 제가 중독이 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중독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기 마약 중독센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분들이 규율을 어기면 디스차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분들은 중독센터에서 나가면 거의 죽으세요. 죽거나 그러니까 제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못할 정도로. 근데 선생님이 그게 동반의존이다. 근데 저는 동반의존은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프로세스를 해서 저는 동반의존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기 가니까 그게 이제 제가 중독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그 자기 절제 얘기를 할 때도 그 중독자들은 자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술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돼. 1단계가 나는 술을 통제할 수 없다거든요. 음, 근데 나는 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통제가 굉장히 불안이 높으니까 음, 외부를 되게 통제하려고 하고 나 자신의 고통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빼놓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한다. 뭐 그런 것들 깨닫고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충격을 받고 음. 그리고 이제 그룹을 되게 여러 개 하는데 B그룹이라는 걸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막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아맞혀야 돼요. 왜 사람들이 푸시업을 하는지. 그런데 나누는 사람이 부인하면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아, 자기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와 있어서 우리 와이프가 음. 얼마나 힘들겠냐. 그럼 푸시업을 해요. 아, 와이프가 힘든 게 아니라 네가 네 문제를 봐야 되는데 너는 와이프 핑계 대고 술 마시고 음, 와이프가 그래서 술 마시고 그런다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거기서 와, 나는 부인이 이렇게 많은가 음, 그런 생각하고 음,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지면서 제일 좋았어요. 제가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좋았는데 음. 또 제일 슬픈 게 15%도 회복이 안 된대요.
음, 그래서 선생님이 왜 중독자를 도우려고 하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철로가 끊긴 열차에 탄 사람들을 내가 구하겠다고 뛰어든 거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중독에 대해서 배울수록, 그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독을 공부해야 된다. 음, 어린 시절서부터. 그래서 거기 딱 들어오면 전체 라이프 스토리를 그 상담을 해주시는데 대부분의 중독자가 중2 때 시작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중2. 음, 그래서 그 태어날 때서부터 엄마가 중독자였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로 태어나는 분들이 많고, 음, 그리고 평생 가는 중독은 자기가 선택했다면 중2에 시작되면 뇌가 이미 망가지기 시작해서 전두엽이 발달되기도 전에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 테스트하면서 왜 내가 중독이라고 깨달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안 갔나? 그러면 저는 중2 때 시작한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교수님이 얘기한 그 하이바텀인 게 있는 거죠. 음, 제가 생각하기엔 전 좀 약아서 교차 중독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뭐 한 가지 파면 계속 끝까지 파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그러면 나한테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하면 좀 옮겨가고 어느 정도 하면 좀 옮겨가고 그래서 중독적인 성향은 모두가. 모두가 있죠. 네, 네, 네. 네. 이제 지금 이야기하신 것들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오이가 피클이 됐는데 피클을 오이로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중독이 돼서 뇌에 변화가 생긴 다음에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죠. 선을 넘으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교수님, 이거는 일단 저희 교수님, 저희 선생님 중에 진짜 뇌를 찍으셨어요. 음, 중독이 심각하셔서 찍으시고, 그리고 그 금단하고서 3년 후에 찍었는데, 뇌가 회복이 돼요. 네. 그게 이제 뇌의 과소성이거든요. 네. 음, 뇌의 가소성이죠. 어, 제가 소개시켜주는 뇌책이 뭐죠? Brain Changes Itself. 그게 이제, 그게 말하자면 뇌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드링킹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빠가 죽어서 내가 해방이 됐나?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단주를 했기 때문에 해방이 된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삼성병원에 뇌 전문하시는 분들이, 알코올 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제 전두엽이 조금 찌그러들고 단주를 하게 되면 다시 이게 조금 회복이 되는데, 말하자면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이가 피클이 돼버린다면은 좀 불가능한 거가 있는 거죠. 음.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 절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주, 금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음, 이제 중독자들끼리 싸워요. 음, 그러니까 약한 중독자를 좀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중독이 세야 이제 중독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그러는데, 마약 중독보다 더 무서운 걸 알코올 중독으로 봐요. 왜냐하면 음. 마약은 돈이 없으면 못 하는데, 알코올은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들다. 가장 그렇게 얘기할. 접근성이 쉬운 거죠. 네네네. 가장 접근성이 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마약은 못하니까 절대 못하는데 사람이 몸에서 직접 흥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중독이 성이에요. 그러니까 음, 거기서 이제 제 잡이 뭐였냐면 아무 데서나 그런 성관계를 할 수 없게 그런 거 이제 관리하는 거였고, 또 제일 기억나는 건 그 손 세정제 있잖아요. 그것도 마셔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 정도로 이게 알코올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끝나지 않고 굉장히 힘들어서, 마약 중독이 거기서 마약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손세정제 마시는 분, 또 그냥 아무나 하고 그런 막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시는 분,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되게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였으니까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저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중독이 뭐 알코올, 마약 이런 것들은 해가 되니까
뭐 이렇게 중독이 심각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하신 얘기 이렇게 아까 선생님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 몰두해서 막 공부하는 거 이 몰입하고 왜 어떤 몰입의 즐거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일에 몰입해서 그 순간을 이제 잊어버릴 정도로 시간 가는 거 모르는 게 행복의 어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도 얘기를 뭐 긍정 심리학에선 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이렇게 몰입하고 내가 어떤 거에 막 의미 부여해서 그 분야를 이렇게 뭐 사랑해서 이렇게 일도 이렇게 좀 지나칠 정도로 이제 일하고, 이런 것들이랑, 건강한 중독과 이렇게 해가 되는 중독은 조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모든 걸 중독으로 보게 되면, 내가 그렇죠. 막 이렇게 걱정이 넘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네.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몰입, 선생님이 이제 플로우, 몰입을 얘기하시면서 그것의 행복과 긍정적인 영향을 얘기하는 것이 말하자면 정서가 살아나는 일이잖아, 그거는. 근데 일중독 뭐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이 정서가 배제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독의 해와 득과 실을 얘기할 중독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는 정서에 대한 헤아림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애착 공부하는 거는 정서가 담기고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몰입하면서 하는 거하고 몰입하면서 오는 어떤 뭐 그 행복 바이러스, 행복 호르몬 뭐 이런 거하고 달리 강박적인 통제적인 일중독 그런 거를 구분하시는 거겠죠, 그죠? 네, 교수님, 제가 네, 배운 네. 거는 그게 뇌를 경험했을 때 고통을 잊으려고 즐거움을 선택할 때 뇌가 작용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기뻐서 술 마시는 거하고 괴로운 걸 잊으려고 술 마실 때 뇌가 다르게 작용해요. 음, 그래서 그 게이머들 있잖아요. 음, 뇌가 중독이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건데, 음,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애들한테도 게임을 왜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해요 이런 애들이 약간 중독적인 거고, 음, 재미있어서 하는 거는 뇌에 그렇게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애착 고통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깊으니까 음, 우리가 작은 일에서 너무 고통이 올 때 자꾸 그걸 잊으려고, 고통을 내가 보고 직면하는 게 아니라 잊으려고 외부 물질이나 활동을 할 때 이제 중독이 된다는 건데, 모든 중독은 물질 중독이다. 행동이어도 뇌가 물질적으로 작용하는 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기쁨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하는 거지만 잊으려고 하는 것들은 뇌가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부인을 위한 음. 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하려고 한 거는 중독적인 거고, 포지티브 한 거는 중독적인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음. 그러면 본인이 그 애착이나 이런 애착 손상에 의한 것들은 굉장히 스스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잖아. 나의 결핍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왜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나의 어떤 공부에 대한 욕구들이 이게 왜 나의 구멍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는 이게 이거 공부하니까 내가 즐거워 이러면서 하는 선택인지에 스스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성찰 능력, 성찰을 해야 돼. 리플렉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awareness, 알아차림, 그래서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가 필요한데, 우리가 아까 하이바텀이라고 그럴 때의 어떤 그런 그 전문직의 그런 사람들의 중독 성향을 이야기할 때는 비록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전문직의 어떤 사자 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전문직을 갖고 왔을 때의 그 자율적인, 그러니까
건강한 미러링을 통해서 내가 호불호를 갖는 거하고 건강한 미러링이 아니라 그 지배적인 타자에게 인정받기 위한 포부가 있죠. 그리고 지배적인 타자에게 인정받기 위한 이상과 가치가 있죠.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트윈십 공부하고 뭔가가 자격을 갖춰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밖에서 볼 때는 굉장한 성취지만 속에서 볼 때는 구멍이 있는 거죠. 이게 나의 자발성과 내 안에서 동력이 생긴 게 아니라 자기는 그걸 모르죠. 자기는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배적인 타자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나는 옵젝트였잖아요. 그러면 자율성이 없죠. 우리가 안정애착을, 나중에 성인의 안정애착을 얘기할 때는 자율적인 애착이잖아요. 오토노머스. 자율성이 없는 애착은 빈 껍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심리학과 애착 이론이 이런 중독하고 잘 가는 이유가, 자기 심리학이라는 게 뭐예요? 안에 공갈빵이잖아요. 나가 없는 거. 내가 없기 때문에 나인 척하는 거가 자기애적인 병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에 보기에 빵인데 사실은 공갈빵인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들을 본인이 뭐 교수다, 의사다, 변호사다, 뭐다, 여기 하이바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공허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면을 공부하면서, 아니면 이런 뭐 누군가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할 때, 저거 내 얘기네?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내가 자발적으로 동기로 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달려온 게 내 지배적인 타자 아버지의 기대를 맞추려는 아버지의 욕망, 타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렸던 나는 대상이었을 뿐이었구나. 이런 거를 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알아차림이 일단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알아차림이죠. 음. 우리는 평생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성공한 나로서, 뭐, 나의 사회적인 지위, 뭐 이런 걸로. 그런데 뭔가 공허해, 항상. 음. 거기에 대한 알아차림? 저는 이 책 제목 중에 이제 애착 장애라는 그 단어가, 장애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음. 이게 우리가 청각장애 그러면 못 듣는 거잖아요. 시각장애 그럼 못 보는 거고. 그러면 애착장애라면 그것도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이런 시각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네가 마음만 먹으면 그만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셨던 그런 갭이 굉장히 안 맞았었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얘가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애착 장애라는 말이 딱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그 상황에. 그래서 듣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너 왜 안 들어? 노력하면 들을 수 있는데, 뭐, 너 왜 볼 수 있는데 안 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중독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어, 말인데, 그 표현을 다음에 또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부모님께 이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상담실에서 이제 그 애착장애 그 장애 애착이 어떤 그런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법칙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었거든요, 책에서. 근데 법칙이라는 거는 법칙이 되려면 항상 그 X값에 똑같은 걸 넣으면 Y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절망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망적인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 그게 뭐 선택적 한묵증이든 뭐 발모벽이든 이제 친구들이 오면 거의 애착 문제로 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들은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 하겠다 이런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건 나도 안 된다. 나도 받은 게 없다.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어, 되게 안타까웠던 기억들이 많이 났고 그게 하나의 법칙이라면 법칙이어서 안 되는구나 하는 절망도 되지만 이게 법칙이라면 여기서도 이제 교차 중독 얘기를 할 때도 이게 이 예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교차 중독으로 간다 이런 표현은 이제 해결이 된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X 값을 잘 넣으면 Y 값이 나오겠구나 하는 역소망 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하나의 네. 법칙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왜 의지가 없어 이런 거를 요 책에 나온 걸로 설사를 네가 의지적으로 참아봐 이러는 것처럼 안 된다. 이 책의 문구를 갖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네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공존병리 장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복합 중독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공존병리 장애 가운데 있는 그 내담자를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내담자가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이야기 듣고 상담을 하면서 이 공존병리 부분에 걸쳐져 있는 그런 문제들과 그런 장애들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떤 거를 먼저 이렇게 접근하고 치료적으로 이렇게 살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에 요 책 말고 다른 책 할 때 이제 그림을 우리가 페이지로 놓고 보면은 가운데 애착 외상이 있으면 뭐 불안장애, 우울장애, 인격장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데 그게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외상이 되면 여러 가지 병리가 다 복합적으로 공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병리에 대한 이해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 이해는 필요하지만 접근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애착의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게 전체의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우울증은 이렇게 치료하고 불안은 이렇게 치료하고 뭐 인격장애는 이렇게 하고 경계선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증상 위주의 하지 말고 애착이라는 관점에서 애착의 대상이 되어주는 그런 관점에서 치유를 하자 이렇게 통합적인 치료를 하자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다른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plain old therapy. 아주 상식적이고 오랫동안 내려온 테라피. 음. 그게 공감적인 경청과 세심한 반응. 그런 얘기로 이렇게 조금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로 모아지죠, 이야기가. 음. 개별 증상 초점보다는. 그, 교수님 거의 네네네. 끝나갈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오늘, 오늘 선생님들하고 수업 들으고 나누면서 든 생각은 제가 아무래도 목사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목회 상담적 관점에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 우리 선생님들 말씀 듣다가 뭐 대부분이 다 크리스천인 걸로 교수님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래서 교회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음, 그렇다면 과연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음, 그런 질문을 좀 던지게 되고 또 찾아보게 되는데 뭐 현재 교회가 많이 어렵다라는 걸 뭐 선생님들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왜 이렇게 어려울까? 교회 하면 뭐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 은혜 공동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쪼개져 나가고 뭐, 싸우고 다투고 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결국 이제 저는 느끼기엔 이제 이거를 뭐 교리적인 신학적인 데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제 애착과 자기 심리학을 토대로 교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는 이제 질문이라 그럴까 이제 드는 생각은 과연 은혜만으로 될까? 은혜만으로 될까? 하나님 만남 경험
그 충만함이 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인가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심한 반응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뭐 보듬어주고 읽어주고 수용해줘도 각 사람이 내적 작동모델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공감이 되었고, 오늘 우리 선생님들 나눔 속에서도, 은혜가,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내 안에 즉 애착 장애,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애착 장애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막힌 통로가 되나? 그러다 보니 정신화하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용이, 공감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런 모습들이 서로 얼굴 붉히고 다투는 모습인가 하는 좀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은혜를 강조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도,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 경험상 볼 때 20년 목회를 했는데도, 그때 그 사람이 지금의 그 사람이고,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장로는 됐는데, 뭐, 이렇게 직분은 받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지금도 그 모습. 예전은 몰랐는데, 상담 공부를 하고 나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각 사람의 어떤 장애, 애착에서 본다면 그런 장애가 있나?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풀어갈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건 제 숙제이기도 하고, 이 수업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주지하고, 이런 어떤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줄 수 있는 정말 건전한 건강한 애착 대상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네, 선생님들 조언 있으면 조언을 많이 주시고요. 네. 통해서 배우려고도 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리적인 공부를 하신 후와 애프터와 심리적인 공부를 하기 전, 비포의 사역에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서 개인에 대한 이해, 경험에 가까운 이해를 갖고, 인간의 뿌리를 둔 것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은혜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이 언어로 풀려져야 이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 언어로 풀어지지 않고 이 언어로 되니까 말이 사실은 겉돌죠. 왜냐면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뭐 새 사람이 뭔지, 뭐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그냥 단어로 겉도는 거죠. 내 안에 아까 내적 작동 모델, 어떤 마음밭, 만약에 돌밭, 무슨 가시밭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내적 작동 모델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구원이니 은총이니 들어와도 그냥 개념화된 화석화된 언어로 있는 한 6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죠. 근데 그 이야기가 나한테 꽂혀야 되죠. 내 경험하고. 지금 선생님들이 이 글을 쓰는 것도 보면은 자기의 이야기와 이 이론을 시실날시로 엮어가면서 뭔가가 내 안에서 프로세싱이 되잖아요. 근데 요 교과서만 요약을 한다든가 개념만 갖고 간다 그러면 이게 프로세싱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임상이 없는 교수님들의 수업이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개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경험과 임상에서 개념이 안 녹아나.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인간 내면의 임베디드, 뿌리 깊은 삶의 현장과 경험 속으로 들어가서 이 이야기가 여기서 어떻게 이 사람의 언어로 되느냐가 되지 않는 한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내일 설교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토요일날 밤에 공부하시는 성도님들은 뭔가 열매가 있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